바뀌긴 했는데요. 당연히 수학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만 내년부터 입시가 너무 달라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대비해 줄 수 있는 학원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이제 바뀌고 이 학원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 주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인지원이라는 브랜드는 다른 지역에 있진 않고 대구 브랜드입니다. 대구에서 다양한 이제 초중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과 저희 나라 수직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만촌동에서 인지원 지도지단 연구소에서 학생들한테 입시 컨설팅을 하고 또 이제 인지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대학을 잘 갈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브랜딩하는 일들을 브랜딩하고 또 구체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지원 지도지단 연구소 올해 좀 좋은 소식은 대륙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구에서 성균관대학교 의대 3명을 배출을 했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로는 대건고등학교 3등급 대가 이번에 포스텍에 최초업을 하면서 좀 많이 성적을 뛰어넘는 결과들을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열심히 잘하는 부분들이겠지만 학원들에서 기초적으로 잘 양육을 시키다 보니 육성을 시키다 보니 저희가 잘 넘겨받아서 또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요. 오늘은 이 2025년부터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죠. 어떻게 교육과정이 바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 2025년부터 교육이 바뀌긴 하지만 1, 2년 정도 갈 교육은 아니고요. 약 6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들부터 초등학교 4학년들까지 이 교육과정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 번 더 교육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한 현 중3부터 초4까지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설명에 하기에 앞서서 저는 교육과정을 얘기 드릴 때 단순히 표면적인 내용보다는 그 근본에서 어떠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게 교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올 중순 정도에 M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오늘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준 다큐멘터리인데요. 요거를 다 보실 수는 없으니 제가 요 다큐멘터리가 시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 내에 가장 중요한 인터뷰 내용들을 한 3문장 정도 뽑아왔습니다. 요 3문장을 보시면 다큐멘터리가 시사하고 있는 말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요 3가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가장 첫 바에 가장 첫 씬에서 시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발언인데요. 요 3가지를 보시면 이 다큐멘터리의 전체를 통섭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봐드리면요. 송기영 빅데이터 전문가께서 나오셔서 외우는 건 의미를 못 가진 거예요. 그거는 AI가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의 객관식 위주의 수능은 그 수명을 다 했다고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범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 하나씩 짚어보면요. 첫 번째, 외우는 것, 곧 암기죠. 두 번째, 객관식, 흔히 말하는 오지선다형. 그리고 세 번째, 상대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톤 앤 매너 어떤가 한번 살펴보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3가지가 사실 현재 기준 우리나라 교육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기에서 오지선다 평가를 봐서 상대평가로 대학을 가는 것이 사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전부였죠. 근데 이 3가지가 이제 부정적으로 비춰질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에서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자리에는 늘 그렇듯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새로운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고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우는 거, 그러니까 암기 역량은 창의, 사고, 문제 해결 역량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객관식 평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능수형 평가가 나타날 것이며, 상대 평가가 사라진 자리에 절대 평가가 생겨날 거다. 이렇게 3가지 포인트 우리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원부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머님들 중에서 챗 GPT를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계실까요? 좀 계신 것 같아요. 실제 저도 먹고 사는 과정에 챗 GPT가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단순히 재미있고 효율적인 도구를 넘어서서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체가 많이 빠르게 되고 있는 직업으로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인공지능 변호사의 수준이 미국 내에서 영어가 좀 더 좋거든요. 미국 내에서 인간 변호사 3년차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1년차, 2년차 변호사들의 로펌 내 실직 사례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서 교육 전문가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기 시작했어. 앞으로 더 많이 대체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인공지능한테 대체되지 않을 직업, 그리고 만약에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분석들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고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찾아보니까 가장 잘하는 건 암기더라는 거예요. 가장 못하는 건 뭐냐? 창의사고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직관적인 판단을 내거나 혹은 없었던 지식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한참 인간에 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방향은 앞으로 암기를 덜 가르치고 창의사고 문제 해결력을 더 많이 길러주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머님 세대 때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라서 잘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직업사회 내에서의 도입 때문에 굉장히 급 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두 가지의 부연 설명은요, 사실 첫 번째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부수적인 변화들입니다. 자, 객관식 평가는요, 이 학생이 얼마나 암기를 많이 했는지 평가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창의사고 문제 해결력을 객관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다 보니 요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창의력을 오지선다형으로 매길 수 있을까? 평가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요 창의사고 문제 해결로 교육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객관식 수능은 도태가 되고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암기 역량을 평가하는 객관식 평가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아서 반에서 절반 정도밖에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객관식 평가를 틀린 거는 너무 명료한 내용이고 우리 아이의 등수가 조금 낮아서 속상하다고 한들 너무나 반론의 여지 없이 틀린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 아이의 창의력을 서논술형 문항으로 평가했는데 학교에서 우리 아이는 반에서 15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마음에 약간 울분이 생기시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창의력,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평가화하기 정말 어려운 지표이고, 두 번째로 서논술형 문항은 평가에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창의사고 문제 해결력을 서논술형으로 평가했는데 상대평가 점수를 매겨버린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교육 현장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창의사고 문제 해결력을 서논술형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은 이례 없이 모두 다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궁금하실 수 있죠. 아니, 절대평가 점수를 매기면 아이들이 대학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지나치게 고등학교에서 대학이 편한 형태로 성적표를 제공해 주는 것 뿐이지 미국 고등학교들은 조금 달라서요. 야, 우리대로 평가하는 거고 평가는 너네가 또 평가를 하는 거지 굳이 우리가 너네 평가하기 쉽도록 점수를 매겨줘야 돼? 우린 절대 평가할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애들 평가해서 대학을 뽑아가 정도의 어떤 좀 이분법적인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대학교가 선발해서 추천 제도, 포트폴리오 제도, 면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공교육의 현장에서 봤을 때 창의사고 문제 해결력을 서논술형으로 평가해서 절대평가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식으로 교육은 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스터 플랜, 교육에서 암기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창의사고 문제 해결로 하면서 시험이 전부 다 서논술형으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점수가 절대평가화되는 시대는 언제 오는가라고 하면 교육에서는 약 2034년 수능 정도를 보고 있어요. 2034년도 고등학교 3학년들은 그런 입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쭉 내려오면 몇 학년이냐?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그 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서요. 어디에 있냐? 여기 사이 요 정도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육이 어디까지 그렇게 이행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5등급제입니다. 5등급제는 뭐예요? 5등급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사이에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내신이 9등급제였어요. 9등급제란 거예요. 제일 잘하는 애는 1등급, 제일 못하는 애는 9등급을 주는 게 9등급제입니다. 자, 근데 올해부터 어떻게 돼요? 5등급제가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뭐가 시행이 되냐? 5등급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5등급제는 제일 높은 애는 1등급, 제일 못하는 애는 5등급이게 5등급제입니다. 자, 그러면 등급의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한 등급의 구간은 더 넓어지겠죠. 자, 구간이 좁은 게 절대평가에 가까워요. 구간이 넓은 게 절대평가에 가까워요. 구간이 넓은 게 절대평가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육부는 이번에도 바로 절대평가로 가려고 하다가 교육 현장에 이슈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 그 중간 단계 브릿지로서 5등급제를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교육 과정이 변한다면 아마 절대평가제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요. 자, 5등급제로 바꾸는 게 일단 상대평가의 힘을 빼기 위한 절차로서 5등급제를 간 거예요. 거기에 맞게 힘이 확실하게 빠졌습니다. 일단 이 등급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매기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일반고 기준으로 한 학기에 6개 정도의 과목을 듣습니다. 6개 과목. 생각을 한번 떠올려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갔더니 국영, 수사, 과학, 한국사까지 들어서 한 6개 과목을 듣는다는 거죠. 1학기 동안. 그럼 한 학기 동안 수행평가도 하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해서 점수를 따박따박 받겠죠. 그러면 그 점수가 상위 몇 프로에 따라서 각 과목별로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자, 국어가 상위 1%가 나왔어요. 그러면 9등급제죠? 1등급. 수학이 상위 10%가 나왔어요. 2등급. 영어가 상위 15%가 나왔어요. 3등급. 이렇게 해서 전 과목으로 등수를 다 매겨준 거예요. 그러면 6개 과목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이 학생의 평균 등급은 2등급.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성적을 매겨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톡톡 쳐서 야, 너 공부 어느 정도 하니? 물어보면 저 반에서 몇 등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한 명도 없어요. 저 1.49등급이요. 2.5등급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평균 등급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고3들 중에서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 과목에 거쳐서 1등급만을 받아서 아이의 평균 등급이 1.00인 학생은 대한민국에 몇 명 있었을까요? 원장님 몇 명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몇 명 있었을까요? 어머니 몇 명 있었을까요? 한번 자신 있게 말해보시죠. 6,000명? 너무 많은데? 3,000명? 3명. 3명? 너무 적은데? 자, 대한민국의 전 과목 1등급은요 81분 계셨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일본어, 중국어, 한국사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전 과목을 다 4등급, 4%에 넣은 수재는 우리나라에 81명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적이냐? 고등학교 어디는 생기부가 어떻든 이 성적 하나만으로 가톨릭 의대를 갈 수 있었어요. 빅5 의대를 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국영수사과 은미체 정도는 1등급 맞고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살짝 2등급 맞았어요. 3학년 내내 동안 2등급을 한 2개 정도 받은 친구들은 한 1.06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1구간까지 그냥 거의 1등급인데 실수가 약간 있다 정도로 보는 거죠. 평균 등급으로. 그래서 여기를 거의 준만점 구간이라고 저희 봐요. 내신 준만점. 내신 준만점 구간에 몇 분이 계셨느냐 하면 439분이 계셨고요. 이 정도면 내신 성적만으로 경북대 의대 정도를 갈 수 있었어요. 혹은 약대로 치면 중앙대 약대 같이 좀 메이저 약대 정도를 갈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정도는 안 되고 그냥 중앙대 약대나 경대 의대 정도의 라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 등급제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신산도 기준으로 스카이 1.5까지, 서수관 1.7까지, 중경시 1.9까지, 광동은 2.1까지, 곡순세단 2.4까지, 광명상가 2.8까지, 한서삼 3.2까지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등급대가 이제 갈라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과연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 대학을 보내놨더니 과잠을 입고 겨울방학에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한 몇 가지로 봐요. 1.9 정도. 그러니까 9등급제 기준으로 1.9까지가 우리가 좀 친해라고 말을 하는 수준이에요.
자, 근데 내신 등급이 어떻게 돼요? 5등급제가 됐더니요. 이 기존의 2등급 라인이랑 상호 1등급 라인이 거의 겹쳐요. 어떻게 해요? 아까 1.9 정도는 받아야 중경이시라면서요. 근데 기존에 거의 기존에 1.99반 아이들은 아마 이제 거의 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1.1구간이 거의 준만점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작년까지는 1.1구간에 432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5등급제에서 1.1구간은요 1.7구간 정도가 겹칠 거다라고 정량적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7구간은 작년에 얼마였냐? 5,9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준만점의 구간이 기존 400명대에서 6,000명 구간까지 늘어나요. 배수로 치면 어때요? 거의 15배입니다. 적게 쳐도 10배에서 15배 정도. 그러면 기존에는 내신이 준 만점 구간에 들어가면요 내신 하나만으로 경북도 의대를 보낼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동네 애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내신 하나만 잘 따도요 경북대에 갔죠. 그런데 내년부터 준 만점 구간이 6,000명까지 늘어나요. 지금 1.7만점 이 동네에서 어디 가냐면요 서성한 철학과 가요. 서성한 철학과. 서성한에 혹은 서성한의 건축학과 같이 서성한 제일 낮은 학과를 가요. 서성한 좋은 학과는 1.7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을 엄청나게 잃어버린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보느냐? 내년부터 우리 아이가 이 동네에서 내신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보더라도 다른 준비 태세가 형편없다고 하면 아마 서성한 철학과인가요? 서성한 공대 보내시게 될 거예요. 좋은 학과를 보내려고 하면 중경이시 보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골치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구간을 어떻게 치울까에 대해서. 그래서 예상을 합니다. 요새는 요 주변에 고등학교 와서 내신 1.1 때문에 한 학교에 몇 명인지 한번 물어보시면요. 보통 한 학교에 한두 명 있어요. 3명이 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 보면 전교 3년 내신이 1.15 정도 돼요. 1.2에 가깝습니다. 1.1구간에 들어가 1.0몇씩 되거든요. 작년에 대구중앙고에서 서울대 의대간 친구 있죠. 걔 내신이 1.18이었거든요. 1.1구간은 한 학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내년부터 등급제도 이렇게 바뀌면 심플하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내신 1.1 안에요 한 10명 있을 겁니다. 한 학교에 내신이 준 만점 이런 애가 10명씩 있어요. 근데 대충 떠올려보셔서 아시겠지만 0.02와 0.06의 그 차이를 크게 치진 않거든요. 둘 다 거의 만점자로 봐요. 그러니까 내신 거의 만점인 애들이 한 학교에 10명씩 생깁니다. 실제로 요 인근 학교에 전교 10등 정도 하면 중정시 갈까 말까 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게 변별력이 무너진 입시의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10명 내신 준만점자 중에서도 좋은 대학에 가는 한두 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내년부터 오는 변화가 뭐예요? 고교 학점제라는 거예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부족 학점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기수 운영 제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두 개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학점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점이라는 점이 두 개예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 제가 봤을 때 별 쓸모가 없어요. 설마 우리 애들 전화서 어머니 우리 민식이는요 학점이 모자라서 고등학교 4학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선택권이 늘어난다 정도만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다니면요 어머니께 늘 여쭤봐요. 어머니 우리 아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넓어졌대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대본 나오셔요. 이게 공부를 잘한다 분들 갈수록 싫어하시고요. 공부를 못한다 분들 갈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정도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힘든 일이에요.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은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입시의 변화에서 우리 아이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면요. 우리 아이의 선택폭이 넓어진 게 아니라 대학교 총장님의 선택권이 확대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총장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요. 아이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학생이 대학교 총장님의 마음에 흔쾌히 맞도록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선택권이 얼마나 넓어졌냐라고 하면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동아리 활동 빼고 총 174점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4점 진짜 많죠.
전 대학교 4년 동안 130학점을 못 들어서 졸업을 못 할 뻔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3년 동안 174학점을 들어야 되는 어마무시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174학점 중에서 필수 이수학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이 다 들어야 되는 게 84학점. 선택권이 있어서 아이들이 골라들일 수 있는 게 90학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84학점 보면요 좀 특이합니다. 국어가 8학점인데 체육이 10학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 이 84학점은요 고등학교 1학년의 주요 과목 플러스 고등학교 1, 2, 3학년의 비주요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1학년치고 체육은 3년치라서 여기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역순으로 보면 또 뭐예요? 자율이수학점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주요과 전부 다 자율이수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의 다 자율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율이수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이 확대가 됐는데 과목의 폭이 옛날하고 똑같은 의미가 없겠죠. 들을 수 있는 과목의 수량도 막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더 있어요. 일단 대충 요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한 1.5배 정도 더 있습니다. 이게 융합 선택을 제외하고 뭐 전문 교과니 뭐니가 더 있어서 좀 더 많아요.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자, 그럼 어머님들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들을지 열심히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총장님이 다 찍어주십니다. 생각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총장님이 이미 연구를 통해서 또 한 학교 총장님만 연구를 하면 신뢰도 없을까봐 5명 총장님이 손잡고 연구를 해서 다 찍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고민하실 필요가 있냐? 없어요. 그냥 들으라 대로 들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어떻게 찍어줘요? 전공별로 찍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을 찍어두고 내가 과목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 전공을 못 갈 수 있어요. 내가 건축으로 가려고 전공을 쫙 들었는데 갑자기 꿈이 바뀌어서 생명공학을 가고 싶어요. 그럼 생명공학 못 갑니다. 대학을 한참 내려갈 수 있어요. 왜? 이 고교학점제를요 단순히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가 아니라 아까 전교 1등의 숫자가 많아지 않았으면 그 숫자 중에서 변별력적 요소로서 얘가 등장한 거예요. 이 전교권들이 이렇게 많으면 그 중에 과목 선택이 잘 되는 애가 있고 못 되는 애가 있겠죠. 못 되는 난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선택 시기가 언제 오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6월달에 와요. 고등학교 1학년 6월달에 가면요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조사를 너무 중요한 조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언젠가 미루지만 결국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언제 와요? 9월에 선택의 순간이 와요. 너 이제 바꿀 수 없어. 교과서 주문한다? 한다? 라고 하는 게 9월에 온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마음이 하루와 같이 넓은 교장 선생님은 12월까지 늦춰주기도 하세요. 드문 케이스고 한 9월 정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잘못 선택하면 어떻다? 못 갈 수 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자, 그런 거죠. 1.1인데 생명과학을 안 들었으면 생명과학과 절대 못 가겠죠. 그런 식으로 과목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선택의 전략이 중요해졌고 전략을 못 맞추면 그 학과에 못 간다. 전략은 언제 맞출 수 있다? 9월에 맞출 수 있다. 9월이 거의 최종적인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애들이 일단 전교 1등이 전교 공동 1등이 10명쯤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한 반토막 날아갈 거예요. 실제로 지금 또 과목 선택이 망해서 대학교까지 많아요. 지금 고3들 중에서도. 자, 그럼 두 번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교 1등이 과목 선택도 잘 되는 가능성이 남아있겠죠. 얘들 중에서 누구는 잘 가고 누구는 못 가냐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결정이 날까요? 당연히 생기부에서 나겠죠. 생활 기록부를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올해 대윤의 전교권들 중에서 어차피 대윤 전교권 다 1.1 전후거든요. 누구는 서울대에 내려갔고 누구는 성대에 내려갔고 누구는 경대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미 탑 고등학교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변별력이 어디서 나오냐? 생기부를 잘 썼느냐라는 건데요. 생기부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뭐예요? 창의, 체험, 대충 노는 거겠죠. 대충 쉽다는 활동들인데요. 뭐가 들어가냐? 자율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각각 1년에 500자, 500자, 700자 정도 쓰여지고요. 자, 그리고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을 열심히 들으면 500자를 써주는 게 있어요.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을 열심히 들으면 500자인데
걔가 보통 1년에 10과목 정도 듣는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1, 2학기 중첩 과목들이 있어서 실제로 한 학기에 한 7과목 정도 듣는데 중첩이 있어서 실제로는 1년에 한 10과목 정도 써요. 이게 한 5,000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500자가 나오는데 대충 어떤 거냐? 자율활동은 비교과 학교 내에서 비교과 체험 학습하고 학생회하고 교내 행사하고 이런 게 500자가 나온다는 거고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 한 개를 1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가 쓰이는 거고 진로 활동은 진로와 관련된 두 가지 키워드예요. 범교과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걸쳐서 어떤 활동을 한 것들 범교과 혹은 비교과 교과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거나 체험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 써주는 거고 요거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뭐 써줘요? 학생들이 각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보통 2개 정도 해요. 2개가 보통 보고서 쓰기 활동이에요. 그 보고서를 써가면 교사가 요 내용과 교사의 관찰평가를 모아서 한 500자씩 써주고 요게 1년에 한 10개 모여서 한 5,000자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행동특성의 종합이견은 초등학교 생기부에도 나와요. 어디에요? 각 성적표 맨 끝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활동했고 어떤 아이고 이런 거 써주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좀 많이 써줘서 한 500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500자, 500자, 700자, 5,000자, 500자예요. 자, 근데 우리 알고 있어요? 중요할수록 분량을 많이 주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얘가 지금 메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생기부라고 말도 하고 세특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플러는 사실 브랜드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심지를 박는 것들 다 스테이플러라고 하듯이 우리 가끔씩 생기부라고 안 하고 그냥 세특이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요 세부능력 특기상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특이라고 말을 하는 게 실제로 생기부의 거의 절반이 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실제 생기부 때 보면 얘가 분량적으로 절반 정도 돼요.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어머님들 뭘 하셔야 되느냐? 우리 아이를 지금부터 이거 잘 쓸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게 대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예요. 냉정하게 이 동네에서 내신 최상위권이면요. 얘 잘 쓰면 서울대 갈 거, 얘 못 쓰면 진짜 중앙대 가는 시기가 옵니다. 제가 실제로 대검고 3.0 이번에 포스텍 붙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검에서 3.0이 이거 박살나 있으면 보통 중앙대도 못 가요. 근데 전 잘 쓰니까 어디 보내요? 포스텍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차이가 실제로 난다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 학생들이 잘 쓰기 위해서 뭐 잘 써야 돼요? 수행평가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평가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선정 동기, 내용, 배우고 느낀 점으로 간단할 거예요. 이건 이제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쉬운 걸 가져온 걸 뿐 딥다 못 쓸 수 있는 겁니다.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선정 동기, 내용, 배우고 느낀 점을 놓치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용과 배운 점은 겹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겹쳐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느낀 점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써보면요. 선정 동기랑 배운 점, 느낀 점 쓰면 배운 점이 요 위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에서 보통 써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걸 다 써간다라고 하면 생기부에 들어가는 파트는 뭐냐라고 하면요. 생기부에 들어가는 파트는 사실 요 2개 파트입니다. 자,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한 학기에 선생님들이 애들 몇 명 가르쳐요? 한 200명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수행평가를 한 학기에 2개씩 쓰면 한 학기에 수행평가 몇 개예요? 400개예요. 400개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A4 용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써온다고요. 그러면 800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800장을 읽어야 돼요.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럼 한 학기에 200명한테 500장씩 써준다라고 하면 이 200명한테 500장에다 정식하게 써줄 수 있겠어요? 못 써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은 딱 요 2개만 읽어요. 거의 그래요. 요 2개만 읽고요. 요 2개를 발췌해서 생기부에 써주세요. 그러니까 생기부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발췌해준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써오면요. 의미 있는 문장을 다 갖다 끌고 거기에 뭘 붙여요? 교사로서의 시각 이런 걸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실제로 학생들이 써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내신의 중요도를 확 줄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써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힘들게 하는가? 라는 생각해보면 요거는 창의사고 문제 해결이거든요. 배운 지식을 응용한 보고서를 써오도록 하는 거 완전 창의사고의 문제 해결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 세대 교육에 있어서는 암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잘 쓰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요 세트 고백자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눈으로 빠르게 읽으세요. 1분만 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파트입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서울대 의대랑 연세대를 동시에 합격한 친구의 생기부 2학년 파트를 가져온 거예요. 암기는 모르겠고 창의 사고의 문제가 좋아 보인다, 그죠?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선생님 이거 그때 학원에서 다 써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 역량도 중요는 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 있다가 압구정으로 넘어가거든요. 압구정은 대본 나와요. 돈으로 막으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대충 말씀드리면 3년 동안 GV70 한 대 정도? 그냥 교육을 열심히 시키시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심지어 그걸 박는다라고 해서 아이가 쓰는 것보다 더 훌륭한가라고 하면 차라리 훈련된 아이가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면 그게 좀 더 과감하게 쓸 수도 있고 개인적 속성도 좀 더 강하게 드러나고 해서 늘 그렇듯이 교육의 상위 10%까지는 사교육이 맞춰줄 수 있지만 상위 1% 결국 아이가 발달해야 갈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이런 걸 쓴다라고 하면 또 어떤 게 들어가냐?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동시에 들어간다. 얼마나 어려운 내용을 잘 탐구했는지 보자. 우리 진로와 관련된 역량이 좋은지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로 역량을요, 진로 충성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3년 내내 그냥 그 학과로 밀면 되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서울 약대 보낸 친구 중에요, 3년 내내 꿈은 화학 섬유공학자였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결국 막판에 그냥 인서울 약대를 갔거든요. 근데 걔는 뭐가 됐냐? 진로 충성도는 개판이었죠. 그냥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진로와 관련된 역량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화학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약대 화학식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학업과 관련된 역량, 어려운 탐구를 잘할 수 있고 보고서 쓰고 어려운 책 읽고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쫙 깔려있는 아이를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는 어떻게 변하냐? 재밌는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요. 자, 제 컨설팅을 받는 애 중에요. 요거는 이제 원장님 영상 찍더라도 나중에 찍어주세요. 제 컨설팅 받는 친구 중에 자사고 교장쌤 아들이 있거든요. 성적 좋은 애한테 수상 몰아줬죠. 고등학교 기본적으로 희소한 역량을 가진 아이한테 비희소한 자원을 몰아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신은 희소해져요. 한 학교에 내신 만점자 10명씩 있다고요. 그게 희소해요? 절대 아니에요. 뭐가 희소해요? 진짜 보고서 잘 쓰는 애들이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잘 쓰는 애들 내신 몰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차피 교장선 입장에서 내신 만점자 어차피 10명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행평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학교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탑 고등학교 용인 외대 보고 미적 2 내신 어떻게 매겨요? 중간고사 11.5%, 기말고사 12.5%, 수행평가 75% 매긴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수행평가 잘하는 게 진짜 성적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더 가져왔는데 미적원에서 볼 때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요,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에 대한 얘기예요. 서술형, 논술형 생각할 때 어머님들 서술형과 논술형은 서로 다른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용인외대보는 논술형을 10점 주고 있거든요. 용인외대보는 평균 점수가 90점짜리 학교라서요, 논술점 여기서 결판이 많이 나요. 자, 용인외대보고 논술형 10점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행평가 얘기 끝났어요. 서논술형 얘기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부터 서논술형 얘기 잠깐 해볼 건데요.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꾸라고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서술형은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논술형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서술형은 어떤 문제냐라고 하면요, 서술형은 그냥 오지선다형 문제를 잘 푸는 아이가 식만 잘 쓰면 풀 수 있는 게 서술형 문제예요.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논술형 문제 뭐냐라고 하면 논술형은 일반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저희 논술형이라고 불러요. 보통 문제 하나의 풀이 길이가 아주 길게 나오는 것들이 논술형이에요. 근데 요새 고등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냐라고 하면요, 아예 이런 식으로 논술형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고등학교별로 수행평가가 확 뜨고 있죠. 그러면 이 시험은 오지선다로 내고 학교 문제는 수행평가도 내면요, 이 안에 공백이 엄청 크게 생기죠. 그렇다 보니까 요 수행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브릿지로서 어떤 것들을 키우냐라고 하면 논술형 문제를 이제 시험에 내기 시작해요. 어머님들 지금 학교 보내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서술형 문제 비중이 많이 높아진 거 느끼시죠? 근데 그건 가속화가 돼서요,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주요 고등학교의 내신 결판 다 서술형에서 날 거예요. 근데 그 서술형에서 넘어서서 이제 고등학교에 뭘 내기 시작할 거냐면요, 논술형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요 학교들처럼. 요건 이미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는 경향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지선다랑 서술형이 같은 시험지에 있으면 뭐가 킬러예요? 서술형이 킬러예요. 서술형이랑 논술형이 같은 시험지에 있으면 뭐가 킬러겠어요? 논술형이 킬러예요. 근데 어머님들 논술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시키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냥 진도 빼야 돼. 그랬지. 근데 진짜 킬러가 어디서 나와요? 논술형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올해 수능이 어땠대요? 수능 쉬웠다고 얘기 많이 들리죠. 그래서 교육부에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야, 원래 수능 너무 쉽던데? 왜 내년 또 이렇게 되냐? 라고 하니까 교육부 장관님이 이미 내년도 그럴 거야 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제 그냥 암기 중심의 교육 자체를 탈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앞으로 학교에서 논술형, 필히 고등학교 보내는 기간 더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아이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수학을 가르칠 때, 자, 이 오늘 수행평가 얘기는요, 어머님들의 수학 교육에 근원까지 연결돼 있어요. 자, 어머님들, 지금처럼 그냥 오지선다 문제만 뺑뺑이 돌리고 그냥 사이클 빨리 돌리고 선임 빨리 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보셨던 모의고사 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써요. 교육의 근간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학을 하셔야지만 수행평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신에 나오는 킬러 문항인 논술형 문제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아마 제 설명회를 좀 더 제대로 모셔서 얘기 드릴 날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인증원 소속의 학원들이 한 6개가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하나의 브랜치로 진로적 요소를 빼놓고 있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가오는 입시의 변화를 알고요, 제대로 준비된 교과 교육과 학교 내 생기부 활동을 시키셔야만 좋은 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어쨌든 오늘 수학하고 설명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수학 얘기 조금만 하고 빠질 거예요. 첫 번째, 학원 고르실 때요, 입시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입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수학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보내겠어요? 자, 결국 우리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 먹고 살자고 하듯이. 우리 아이들 교육 왜 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좋은 대학 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변한 입시에 대한 이해도 있는 사원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저희 여기 원장님 매일 주말 저와 입시 스터디를 3시간 동안 한다고 정말 피곤한 최근에 나날들을 보내고 계세요. 이해도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앞으로 최상위권의 격전지는 어디예요? 수행평가예요. 근데 어머님들 이거 따로 준비시키기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컨설팅 맡기실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지? 최상위권 격전지 수행평가에 대한 대응 역량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수행평가를 학원에서 대비해주는 학원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교과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수행평가적 사고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도입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번에 여기 재원생들만을 위해서 수행평가를 잘하는 학생을 키우기 위한 중2, 중3 클래스 하나, 고1, 고2 클래스 하나 준비해서 아마 이걸 키울 것 같은 특강으로 시작할 거예요. 요거는 이미 만촌동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만촌 지도책 연구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교육을 이미 1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요게 도입할 거고, 수성구에 있는 강사, 그리고 제가 압구정에 쓰는 강사들이 직접 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격은 만촌보다 30% 저렴하게 세팅해뒀어요. 재원생들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 역량인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최상위권이 아닌 상위권 격전지는요, 다음에 아마 이것만 설명드리는 설명이 따로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때도 꼭 오셔서 논서술형 수학 문제 어떻게 출제될 거고 우리 아이들 내신 어떻게 푸셔야 될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격전지, 서술형과 논술형을 위한 대비 역량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원장님 수성구에 오셨죠? 수성구는요, 이미 서논술형에서 결판이 난 지 꽤 오래됐어요. 당장 내년에 이 학군에서도 이 변화는 시작이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철저하게 살펴보시고요. 또 함께 해보셔야 돼요. 결국 자 지금만 해도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2학년의 평균적 수준은요 진짜 열심히 시켜왔는데 수학 서술형에서 는 하나 빼먹어서 점수가 까여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과 함께 서술형뿐만 아니라 논술까지 대비하신다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대비가 된 저희 원장님과 함께 수학 한번 역량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저 PPT 받을 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결국은 최상위권 하자고 하는 우리 아이들 지금 조금 어려운 교재 뺑뺑이 열심히 도는 게 아니라 이거 풀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 준비하는 아이가 서술형 안 돼서 저 2, 3등급 받는 거 너무 많이 봐요. 준비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각 성적에 맞는 구체적 플랜 보유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모아도 그냥 대충 가르치는 거 저는 이제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입시가 많이 바뀌어가고 이렇게나 교육이 많이 바뀌어가는데 철학 없이 그냥 학생들을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걸 넘어서서 그래서 정말 이 동네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 학교에 맞는 커리큘럼을 플래닝을 해서 가져갑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설명 이걸로 마치고 저희 수성구에서 땀나게 뛰어오신 우리 노 원장님의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잘 이 학원에서 잘 대응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